감동 모음은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각색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에밀리 체인버스입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국제법을 가르치고 있어요. 45살이고요. 지난 20년간 전 세계 영토 분쟁을 연구해왔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 자문위원도 역임했죠. 제 논문은 유엔에서도 인용될 만큼 권위를 인정받고 있어요. 2025년 12월 셋째 날, 제 연구실에 두꺼운 소포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지는 도쿄, 일본 외무성이었어요. 800페이지나 되는 문서였는데 표지에 금박으로 제목이 새겨져 있더군요. 독도 영유권에 관한 역사적 법적 근거 종합보고서라고요. 조교 제임스가 문을 두드리며 말했어요. 교수님, 일본 대사관에서 전화 왔다고요. 전화를 받았더니 아오키라는 외무성 국장이었습니다. 유창한 영어로 말하더군요. 귀하의 학문적 권위를 높이 평가한다고 객관적 검증을 원한다고요. 그런데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물쇠로 50만 파운드를 제시하는 거예요. 제 1년 연구비보다 많은 금액이었죠. 석 달의 시간을 주겠다고 했어요. 보고서를 검토하고 법적 의견을 달라고요. 조건이 있냐고 물었더니 없다고 하더군요. 오직 진실만 원한다고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옥스퍼드의 첨탑들이 저녁 안개 속에 잠기고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왜 일본이 저를 선택했을까요? 그것도 이렇게 거액을 제시하면서요. 문서를 펼쳤습니다. 17세기 지도부터 샌프란시스코 조약까지 모든 자료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원본 사진과 번역까지 완벽했죠. 첫인상은 압도적이었습니다. 20년 경력에 이렇게 완벽한 문서는 처음 봤어요. 사흘 밤을 새워 읽었어요. 모든 페이지가 설득력 있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12월 7일 밤 328페이지를 넘기는 순간이었어요. 뭔가 걸렸습니다. 1877년 태정관 지령에 대한 언급이 단 3줄밖에 없더군요. 메이지 정부의 최고 의사결정기관 문서를 이렇게 짧게 처리한다고요? 대형 박물관 아카이브에 접속했어요. 태정관 지령 원본을 찾았죠. 화면에 한자가 떴습니다. 다케시마 웨일도는 본방과 관계없음을 명함이라고요. 제 손이 떨렸어요. 이건 일본 정부가 직접 독도를 포기한 문서잖아요.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일본 보고서는 이 결정적 증거를 의도적으로 축소한 거예요. 바로 그때 휴대전화에 BBC 속보 알림이 떴어요. 일본 다카이치 총리가 독도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연다고요. 노트북으로 생중계를 켰습니다. 도쿄 총리관저 기자회견장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다카이치 총리 양옆으로 19명의 내각 강요들이 도열해 있더군요. 모테기 외무상, 기아라 관방장관, 고이즈미 방위상까지요. 모두 엄숙한 표정이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입을 열었어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제사회 여러분이라고 하면서요. 오늘 일본 정부는 다케시마에 관한 명확한 입장을 천명한다고 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더군요. 다음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화면 앞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다케시마는 역사적으로,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하더군요. 그리고는 더욱 강한 어조로 말했어요. 현재 한국이 다케시마를 불법 점령하고 있다고요. 이는 국제법 위반이며 일본은 이를 결코 용인하지 않겠다고요. 제 입이 벌어졌어요. 불법 점령이라고요? 방금 제가 확인한 1877년 문서에서는 일본 스스로 독도를 포기했는데 말이에요. 다카이치 총리는 계속 말했습니다. 일본은 800페이지에 달하는 역사적 증거를 확보했다고 세계 최고 권위의 학자들에게 검증을 의뢰했다고요. 저를 가리키는 거였어요. 모테기 외무상이 나섰습니다. 17세기부터 현재까지 모든 역사적 기록을 제시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한국의 주장은 감정에 기반한 것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고 하더군요. 기아라 관방장관도 말했어요. 다케시마는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한국은 아무런 법적 권한 없이 우리 섬을 점거하고 있다고요. 가슴을 펴고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면서요. 고이즈미 방위상이 마지막으로 발언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평화적 해결을 원하지만 필요하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요.
19명의 강요들이 일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완벽하게 준비된 퍼포먼스였죠. 다카이치 총리가 마무리했습니다. 일본은 국제사회에 정의를 호소한다고 진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요. 한국이 만약 정당하다고 생각한다면 국제사법재판소에 함께 서라고 하더군요. 그러고는 90도로 허리를 숙였어요. 19명의 강요들도 함께 고개를 숙였고요. 저는 화면 앞에서 손이 떨렸어요. 방금 사흘간 분석한 일본 보고서를 떠올렸습니다. 태정관 지령을 세 줄로 축소한 것, 1900년 한국 칙령을 아예 언급하지 않은 것, 샌프란시스코 조약 초안을 숨긴 것까지요. 저들은 알고 있어요.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 저렇게 당당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30분 후 아오키 국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기자회견 봤냐고 우리 총리께서 직접 나서셨다고 이제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제 의견서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어요. 계약금 10만 파운드는 내일 송금하겠다고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있었어요. 저는 학자예요. 진실을 말해야 하죠. 하지만 50만 파운드라는 거액과 일본 총리의 공개 선언 앞에서 과연 제가 진실을 말할 용기가 있을까요? 2월 10일 아침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조교 제임스를 불렀어요. 서울행 항공권을 예약해달라고 내일 출발이라고 했죠. 제임스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교수님 일본 의뢰인데 한국을 가신다고요? 게다가 다카이치 총리까지 직접 나섰는데 말이에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래서 더 가야 한다고요. 학자는 양쪽 이야기를 모두 들어야 한다고요. 다카이치 총리가 19명의 강요와 함께 전 세계 앞에서 선언했다면 저는 더더욱 한국의 증거를 직접 확인해야 했어요. 50만 파운드를 받기 전에 말이죠.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12월 12일 밤이었습니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정훈 교수가 마중 나와 있더군요. 40대 초반의 국제법 전공학자였어요. 교수님 논문으로 공부했다며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차를 타자마자 김 교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일본 기자회견 보셨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봤다고 그래서 왔다고 했죠. 한국 측 자료를 직접 봐야겠다고요. 김 교수는 내일 국가기록원으로 모시겠다고 했습니다. 차 안에서 김 교수가 다시 물었어요. 다카이치 총리가 불법 점령이라고 했는데 국제법 전문가로서 어떻게 보시냐고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실효적 지배가 70년 이상 지속되면 국제법상 매우 강력한 권한이 된다고 불법 점령이라는 표현은 법적으로 근거가 약하다고 말했어요. 그럼 왜 일본은 저렇게 당당하냐고 김 교수가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그게 제가 확인하고 싶은 거라고요. 일본 보고서는 완벽해 보이지만 뭔가 숨기고 있다고, 그래서 한국의 증거를 직접 봐야 한다고요. 다음 날 아침 서울 성동구 국가기록원에 도착했습니다. 특별 열람실로 안내받았어요. 테이블 위에 흰 장갑과 문서들이 놓여 있더군요. 김 교수가 말했습니다. 이것이 127개 핵심 문서라고요. 첫 번째 상자를 열었어요. 512년 삼국사기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신라 장군 이사부가 우산국을 복속시켰다는 기록이요. 1454년 세종실록 지리지도 있었어요. 우산도와 무릉도가 조선 영토라고 명기되어 있더군요. 장갑을 끼고 문서를 펼쳤습니다. 조선왕조실록 원본이었어요. 500년 된 종이에서 희미한 먹냄새가 났죠. 이게 원본이냐고 물었더니 김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모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이라고요. 다음 문서를 펼쳤습니다. 1900년 대한제국 칙령 41호였어요. 울릉군의 관할구역은 울릉도와 죽도, 석도로 한다고 적혀 있더군요. 석도가 바로 독도를 의미한다고 김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저는 일본 보고서를 꺼내 비교하기 시작했어요. 일본은 1905년 무주지 선점을 주장했죠. 그런데 한국은 그보다 5년 전인 1900년에 이미 행정구역으로 편입했던 거예요. 잠깐만요. 제가 말을 멈췄습니다. 일본이 무주지라고 주장한 1905년, 그 5년 전에 한국이 이미 공식 영토로 선포했다는 거냐고 물었어요. 김 교수가 그렇다고 답했죠. 그럼 다카이치 총리가 말한 불법 점령은 완전히 거짓말이잖아요. 다음 문서를 펼쳤습니다. 1877년 태정관 지령 전문이었어요.
일본어 원문과 영어 번역이 나란히 있더군요. 다케시마 외 일도는 본방과 관계없음을 명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일본 정부가 1877년에 독도를 포기한 공식 문서잖냐고 제가 소리쳤어요. 맞다고 김 교수가 답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보고서에는 이게 단 3줄만 언급된다고요. 저는 노트에 빠르게 메모했어요. 일본은 1877년 태정관 지령을 축소, 은폐했다고, 한국은 1900년 칙령으로 공식 편입했다고, 일본 주장보다 5년 앞선다고요. 일본의 1905년 무주지 주장은 거짓이라고, 이미 한국 영토였다고요. 2시간이 지났습니다. 제 노트는 빼곡해졌어요. 장갑을 벗으며 김 교수에게 말했습니다. 일본은 알고 있다고요. 분명히 알고 있다고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숨기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교수님을 믿는다고 김 교수가 말했습니다. 객관적인 제3자의 검증이 필요하다고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겨울 하늘이 푸르렀습니다. 다카이치 총리와 19명의 강요가 일제히 거짓말을 했어요. 제가 중얼거렸죠. 전 세계 앞에서 말이에요. 다케시마는 역사적으로 일본 영토라고, 한국이 불법 점령하고 있다고 당당하게 선언했는데 그들이 제시한 증거 자체가 조작된 거였어요. 김 교수가 다른 문서들도 보여줬습니다. 1696년 안용복 진술서, 일본 막부가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 영토로 인정한 증거였어요. 샌프란시스코 조약 초안도 있었죠. 초안에는 독도가 한국 영토로 명시되어 있었는데 최종안에서 삭제됐더군요. 일본의 로비 때문이라고 김 교수가 설명했어요.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일본은 최종안만 보여주고 초안은 숨긴 거예요. 마치 자신들에게 유리한 부분만 골라서 세계에 보여준 거죠. 다카이치 총리가 800페이지 증거를 확보했다고 자신만만하게 말한 이유를 알겠더군요. 불리한 증거는 모두 빼버렸으니까요. 저는 김 교수에게 물었습니다. 이 문서들은 국제적으로 검증됐냐고요? 하버드, 케임브리지, 도쿄대 학자들이 이미 확인했다고 답하더군요. 모두 진본이라고요. 일본처럼 편집하거나 축소하지 않았다고, 있는 그대로 공개했다고요. 저는 의자에 기대어 생각에 잠겼습니다. 일본 외무성이 제게 50만 파운드를 제시한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 제 권위를 빌려서 자신들의 조작된 증거를 정당화하려고 했던 거예요. 다카이치 총리의 기자회견도 같은 맥락이었죠. 세계 최고 권위의 학자에게 검증받았다고 선전하려고요. 하지만 저는 그들의 계획대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학자로서의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제가 20년간 지켜온 원칙이 있었죠.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원칙이요. 12월 15일, 저는 옥스퍼드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일본 외무성 아오키 국장의 이메일이 와 있더군요. 보고서 검토는 순조로우냐고, 우리 총리께서도 매우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고 썼더라고요. 1월 15일까지 의견서를 부탁한다고, 계약금 10만 파운드는 송금 완료했다고요. 은행 앱을 확인했습니다. 정말로 10만 파운드가 입금되어 있었어요. 50만 파운드면 연구실을 확장할 수 있었죠. 조교 2명을 더 고용할 수 있었고요. 은퇴 후 생활도 안정될 거예요. 45살 여성 학자에게 이런 기회는 흔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학자였어요. 20년간 진실만을 추구했죠. 다카이치 총리의 기자회견 영상을 다시 틀었습니다. 다케시마는 역사적으로,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말하는 장면이요. 한국이 불법 점령하고 있다는 주장도요. 일시정지를 눌렀어요. 19명의 강요들이 화면에 정지해 있었습니다. 모두 당당한 표정이었죠. 모테기 외무상, 기아라 관방장관, 고이즈미 방위상까지요. 그들은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그것도 알면서 말이에요. 서울에서 본 문서들이 떠올랐어요. 1877년 일본 태정관 지령, 일본 스스로 독도를 포기한 문서였죠. 1900년 한국 칙령 41호, 일본 주장보다 5년 앞서 독도를 편입한 증거였고요. 샌프란시스코 조약 초안, 독도가 한국 영토로 명시되어 있었던 문서까지요. 저는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제목을 적었습니다. 독도 영유권 분쟁에 대한 법적 분석이라고요. 부제는 데이터 기반 객관적 검증이라고 썼죠. 그리고 서론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12월 7일,
일본 다카이치 총리는 19명의 내각 강요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적었어요. 독도가 역사적으로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고요. 본 보고서는 일본 외무성이 제공한 800페이지 보고서와 한국 측 127개 원본 문서를 직접 검증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밤새 보고서를 썼어요. 12월 20일 새벽 67페이지 보고서가 완성됐습니다. 핵심 내용을 정리했죠. 첫째, 1877년 태정관 지령에 관해서요. 일본 정부는 1877년 자신들이 독도를 포기한 공식 문서를 세 줄로 축소했다고 썼습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역사적으로 일본 영토 주장은 자국 문서와 모순된다고 밝혔어요. 둘째, 1900년 칙령 41호에 관해서요. 한국은 1900년 독도를 공식 편입했다고 일본 주장보다 5년 앞선다고 적었습니다. 일본의 1905년 무주지 선점 주장은 허위라고 이미 한국 영토였다고 명시했죠. 다카이치 총리의 불법 점령 주장은 국제법적 근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어요. 셋째, 70년 실효적 지배에 관해서요. 한국은 70년간 계속적이고 평화적으로 지배했다고 국제법상 가장 강력한 권한이라고 썼습니다. 최종 결론을 적었어요. 다카이치 총리와 일본 내각의 주장은 학문적으로 거짓이며 정치적 선전에 불과하다고요. 새벽 6시 보고서를 일본 외무성에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제약자 인생이 끝날 수도 있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진실을 말해야 했어요. 다카이치 총리와 19명의 강요가 전 세계 앞에서 거짓말했는데 제가 침묵할 수는 없었습니다. 30분 후 전화가 울렸습니다. 아오키 국장이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체인버스 교수, 이게 무슨 거냐고 소리쳤습니다. 우리 총리께서 직접 나서셨다고 19명 강요가 함께 선언했다고요. 그런데 당신이 우리를 거짓말쟁이로 만들겠다는 거냐고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데이터를 분석했을 뿐이라고요. 1877년 태정관 지령, 1900년 칙령 41호 모두 명백한 증거라고요. 다카이치 총리의 주장은 이 증거들과 모순된다고 말했죠. 총리께서 뭐라고 하실지 아느냐고 아오키가 소리쳤어요. 저는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그건 총리의 문제라고요. 제 문제는 진실을 말하는 거라고요. 학자로서 거짓말에 협조할 수 없다고 말했어요. 50만 파운드는 어떻게 할 거냐고 아오키가 물었습니다. 계약금 10만 파운드는 반환하겠다고 답했어요. 저는 거짓말에 협조할 수 없다고 다카이치 총리가 세계를 속이는 걸 도울 수 없다고 말했죠.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아오키가 협박했습니다. 당신 경력이 끝날 줄 알라고요.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경력보다 중요한 게 있다고, 그건 양심이라고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옥스퍼드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제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죠.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저는 올바른 선택을 했으니까요.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12월 22일 일본 외무성과 총리관저가 동시에 성명을 냈어요. 에밀리 체인버스 교수는 한국의 로비를 받았다고, 그녀의 보고서는 학문적 객관성을 상실했다고 발표했죠. 일본 정부와 다카이치 총리는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요. 일본 언론이 들끓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 일면에 영국 교수, 한국 돈의 매수라고 실렸어요. 총리 명예훼손이라고요. 산케이 신문은 체인버스는 반일 용병 학자 자격 없다고 보도했죠. NHK는 다카이치 총리가 저를 법적 조치 검토 중이라고 내보냈어요. 제임스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연구실에 들어왔습니다. 교수님, 일본이 난리라고요. 총리실까지 나섰다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다고,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말했죠. 하지만 솔직히 두려웠습니다. 일본 총리와 19명의 강요를 상대로 싸우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50만 파운드도 포기했고 일본 정부의 공격도 받고 있었죠. 제약자 인생이 정말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다카이치 총리가 전 세계 앞에서 거짓말했는데 제가 침묵하면 그 거짓말이 진실이 되어버리니까요. 저는 다시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이번엔 제 보고서를 국제법학회에 제출하기로 했어요. 12월 24일, 저는 제 보고서를 국제법학회에 제출했습니다.
동시에 옥스퍼드 대학교 홈페이지에도 공개했어요. 제목을 바꿨죠. 독도 영유권 데이터가 폭로하는 일본 정부의 거짓말이라고요. 부제는 다카이치 총리는 왜 전 세계 앞에서 거짓말했는가라고 달았습니다. 전 세계 학자들이 다운로드하기 시작했어요. 24시간 만에 8만 건이 넘었습니다. 제 이메일에는 각국 교수들의 연락이 쏟아졌죠. 하버드, 예일, 케임브리지, 소르본까지요. 모두 제 보고서를 읽고 충격받았다고 했어요. 12월 26일 하버드 대학교 국제법 교수 제임스 크로포드가 공식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체인버스 교수의 분석은 완벽하다고 40년간 영토 분쟁을 연구했지만 이렇게 명확한 케이스는 처음이라고 했어요. 일본 다카이치 총리의 주장은 자국의 1877년 문서와도 모순된다고 19명의 강요가 함께 거짓말을 한 것은 전례 없는 일이라고 밝혔죠. 케임브리지 대학교 국제법 교수 메리 윌슨도 성명을 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불리한 증거를 의도적으로 숨겼다고 이는 학문적 사기라고 규탄했어요. 예일대학교, 소르본 대학교, 베를린 자유대학교 교수들도 줄줄이 지지 성명을 발표했죠. 12월 28일 도쿄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긴급 강요회의를 소집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일본 언론이 보도하더군요. 이 영국 여자를 막아야 한다고 총리가 소리쳤다고요. 모태기 외무상이 보고했다고 합니다. 총리님, 국제 여론이 좋지 않다고 체인버스의 보고서가 너무 구체적이라고요. 다카이치 총리가 반문했대요. 우리가 제시한 800페이지가 있지 않느냐고요. 하지만 태정관 지령 문제가 있다고 모태기가 말했답니다. 그건 울릉도에 관한 거라고 했잖느냐고 총리가 소리쳤대요. 하지만 체인버스는 원문을 확인했다고 웨일도가 독도를 의미한다고 밝혔다고 모태기가 답했답니다. 회의실이 무거운 침묵에 잠겼다고 하더군요. 저는 이 소식을 들으며 확신했습니다. 제가 옳았다고요. 다카이치 총리와 19명의 강요는 거짓말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황하고 있는 거죠. 2026년 1월 5일 영국 의회 외교위원회가 저를 증인으로 소환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궁전의 청문회장에 섰어요. 보수당, 노동당 의원들이 모두 앉아 있었죠. 긴장됐지만 떨리지 않았습니다. 진실이 제 편이었으니까요. 보수당 의원이 먼저 질문했어요. 체인버스 교수, 일본 총리는 당신이 매수됐다고 주장한다고요? 저는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저는 한국으로부터 단 1파운드도 받지 않았다고 제 은행 계좌를 공개하겠다고 말했어요. 오히려 일본으로부터 받은 계약금 10만 파운드를 반환했다고 밝혔죠. 다카이치 총리가 19명의 강요와 함께 공식 선언을 했다고. 그런데 당신은 그들이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한다고 근거가 있느냐고 물었어요. 저는 화면에 비교표를 띄웠습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주장 대 실제 증거라고 제목을 달았어요. 첫째, 총리는 역사적으로 일본 영토라고 했지만 1877년 일본 정부가 독도를 포기한 문서가 있다고 보여졌죠. 둘째, 총리는 1905년 무주지 선점이라고 했지만 1900년 한국이 이미 편입했다고 밝혔어요. 셋째, 총리는 한국의 불법 점령이라고 했지만 70년 실효적 지배는 합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 모든 증거를 알고 있었다고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일본 외무성이 제공한 800페이지 보고서에 이 증거들이 있었다고 단지 축소하거나 숨겼을 뿐이라고 밝혔죠. 의회가 술렁였습니다. 노동당 의원이 일어났어요. 일본 총리와 19명 강요가 일제히 거짓말을 했다는 건 매우 심각한 지적이라고 말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서 있는 거라고, 학자로서 제 경력을 걸고 증언한다고. 다카이치 총리의 기자회견은 증거를 왜곡한 정치적 선전이었다고 밝혔어요.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1월 10일 영국 BBC가 특집 다큐멘터리를 방영했어요. 다카이치의 거짓말, 독도를 둘러싼 진실이라는 제목이었죠. 1부는 19명이 함께 한 기자회견의 배우를 다뤘고 2부는 일본이 감춘 1877년 문서를 분석했으며 3부는 제 이야기를 담았어요. 시청률이 27%를 기록했습니다. 영국 역대 다큐멘터리 중 2위였어요. 전 국민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거죠. 거리에서 사람들이 제게 인사했습니다. 용기 있는 행동이었다고, 진실을 밝혀줘서 고맙다고요. 1월 15일 더 타임스 일면에 제 이야기가 실렸어요. 옥스퍼드 교수,
일본 총리의 거짓말 폭로라는 제목이었죠. 다카이치와 19명 강요 전 세계 앞에서 증거 왜곡이라는 부제도 달렸고요. 학문적 양심이 정치적 압력을 이긴다는 사설도 함께 실렸습니다. 제 휴대전화가 쉴 새 없이 울렸어요. 각국 언론에서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죠. CNN, BBC, 알자지라, 르몽드까지요. 저는 모든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같은 말을 반복했어요. 다카이치 총리는 거짓말을 했다고, 19명의 강요가 함께 거짓말을 했다고, 이는 국제사회에 대한 배신이라고요. 2월 1일 도쿄 증시가 개장하자마자 급락했습니다. 니케이 지수가 3.8%나 떨어졌어요. 블룸버그 헤드라인에 다카이치 거짓말 파문, 일본 신뢰도 추락이라고 떴죠. 국제 투자자들이 일본 정부를 믿지 못하게 된 거예요. 로이터 통신이 분석 기사를 냈습니다. 일본 총리가 전 세계 앞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국가 신용도에 타격이 왔다고요. 한 국가의 최고 지도자가 19명의 강요와 함께 조직적으로 거짓말을 했다는 건 전례 없는 일이라고 보도했어요. 일본 내에서도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2월 3일 도쿄대학교 역사학과 교수 23명이 공동 성명을 발표했어요. 다카이치 총리는 1877년 태정관 지령을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이는 학문에 대한 모독이라고 규탄했죠. 교토대학교, 와세다대학교 교수들도 동참했습니다. 일본 학자 157명이 서명했어요. 우리는 진실을 왜곡한 정부를 지지할 수 없다고, 학문의 독립을 지켜야 한다고 선언했죠. 일본 내부에서 균열이 시작된 거예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2월 5일 국제사법재판소가 자문 의견을 발표했어요. 헤이그 국제사법재판소 대법정에서 15명의 재판관이 만장일치로 결정을 내렸죠. 역사적 증거, 한국의 1900년 칙령과 일본의 1877년 태정관 지령을 볼 때 한국의 주장이 우위에 있다고 밝혔어요. 법적 근거, 실효적 지배 70년은 국제법상 매우 강력한 권한이라고 인정했죠. 모든 면에서 한국이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일본 정부의 주장은 국제법적 근거가 매우 약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저는 텔레비전으로 생중계를 지켜봤어요. 국제사법재판소 소장이 판결문을 낭독하는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옳았어요. 데이터가 옳았고 진실이 승리했죠. 2월 8일 도쿄 총리관저에서는 다른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일본 언론이 보도한 내용을 보니 다카이치 총리가 텅 빈 집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대요. 책상 위에는 신문들이 쌓여 있었다고 하더군요. 총리 사퇴 압력, 거짓말 내각, 다카이치와 19명 국민을 속였다는 제목들이었대요.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모태기 외무상이 찾아와 말했대요. 총리님,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요. 기아라 관방장관도 사퇴 의사를 밝혔다고 해요. 저는 총리님을 따랐을 뿐이라고, 하지만 국제사회가 우리를 거짓말쟁이로 낙인 찍었다고 말했답니다. 고이즈미 방위상도 같은 입장이었대요. 19명의 강요 중 12이 사퇴 의사를 전달했다고 하더군요. 2월 10일 다카이치 총리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저는 생중계로 지켜봤어요.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죠. 2달 전 당당했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그녀가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저는 독도 문제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고, 불리한 증거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시인했어요. 다카이치 총리가 고개를 숙였어요. 90도로요. 국민 여러분, 국제사회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죠. 총리직을 사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19명의 강요들도 함께 고개를 숙였습니다. 2달 전 그들이 당당하게 거짓말을 선언하던 그 자리에서요. 이번엔 사죄하고 있었죠. 역사는 정의롭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는 제임스를 불렀어요. 서울행 항공권을 예약해달라고 했죠. 한국 정부가 저를 초청했거든요. 감사패를 수여하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기꺼이 가기로 했습니다. 2월 15일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김정은 교수가 다시 마중 나왔더군요. 교수님, 세계를 바꾸셨다고 말하며 악수를 청했죠.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제가 바꾼 게 아니라 진실이 바꾼 거라고요.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에 도착했습니다. 큰 홀에 수백 명이 모여 있었어요.
한국 외교부 장관이 직접 나와 감사패를 수여했죠. 에밀리 체인버스 교수님, 당신은 진실을 지켰다고 말했어요. 다카이치 총리와 19명의 강요가 전 세계 앞에서 거짓말했을 때 당신은 용기 있게 진실을 밝혔다고 했죠. 한국 국민을 대표하여 감사드린다고 당신은 학자의 양심을 지켰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단상에 섰어요.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저는 영국인이라고 한국과 특별한 인연은 없었다고요. 하지만 학자로서 다카이치 총리가 거짓말을 했을 때 침묵할 수 없었다고 밝혔어요. 20년간 영토 분쟁을 연구했지만 이렇게 뻔뻔한 거짓말은 처음이라고 말했죠. 일본은 자신들의 1877년 문서를 숨기고 19명의 강요가 일제히 역사적으로 일본 땅이라고 주장했다고요. 이것은 학문에 대한 모독이라고 밝혔어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다고 말했습니다. 1500년 기록을 보존했다고 127개 문서가 모두 진본이었다고요. 숨기지 않았고 왜곡하지 않았다고 이것이 한국의 힘이라고 강조했죠.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제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50만 파운드를 포기하고 일본 정부의 공격을 받고 제 경력이 끝날 수도 있는 위험을 감수했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이 승리했으니까요. 1월 20일 국제법학회가 긴급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에밀리 체인버스 교수의 연구를 검증했다고 그녀의 분석은 완벽하게 정확하다고 밝혔어요. 일본 다카이치 총리와 내각의 주장은 역사적 증거와 명백히 모순된다고 특히 일본 자신의 1877년 태정관 지령을 은폐한 것은 학문적으로 용납할 수 없다고 규탄했죠. 67개국 학자 430명이 공동 서명했습니다. 하버드, 예일, 케임브리지, 옥스퍼드, 소르본, 도쿄대까지요. 도쿄대학교 교수들도 서명했다는 게 놀라웠어요. 일본 학자들조차 다카이치 총리의 거짓말을 인정할 수 없었던 거죠. 다음 날 아침 김정은 교수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교수님, 독도에 가보시겠냐고 물었어요. 저는 망설임 없이 그러겠다고 답했죠. 이 모든 논쟁의 중심에 있는 그 섬을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2월 16일 오전 서울공항에서 헬기에 올랐어요. 김 교수와 한국해양경찰 2명이 동승했죠. 헬기가 이륙하자 서울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동쪽으로 날아갔어요. 2시간쯤 지나자 바다 위에 작은 섬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독도였습니다. 생각보다 작았어요. 2개의 바위섬으로 이루어져 있더군요. 동도와 서도라고 김 교수가 설명했죠. 헬기가 동도 헬기장에 착륙했습니다. 바람이 거셌어요. 파도가 바위에 세차게 부딪히고 있었죠. 헬기에서 내리자 해병대원들이 격려했습니다. 교수님 환영합니다라고 말하더군요. 젊은 군인들이었어요. 20대 초반으로 보였죠. 이곳에서 조국을 지키고 있는 그들이 자랑스러워 보였습니다. 독도경비대장이 저를 안내하며 말했어요. 교수님 덕분에 저희가 여기 있는 이유를 세계가 알게 됐다고요. 다카이치 총리는 우리를 불법 점령자라고 했지만 교수님이 진실을 밝혀주셨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죠.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제가 한 건 데이터를 분석한 것뿐이라고 진실은 이미 여기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1500년간 한국이 지켜온 진실이라고요. 동도 정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계단이 가파르더군요. 숨이 찼지만 계속 올랐어요. 정상에 도착하자 시야가 확 트였습니다. 사방이 바다였어요. 푸른 동해가 끝없이 펼쳐져 있었죠. 독도 비석 앞에 섰습니다. 대한민국 동쪽 끝 독도라고 새겨져 있더군요. 비석을 어루만졌어요. 차가운 돌이었지만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1500년 역사의 무게가 느껴졌죠. 김 교수가 옆에서 말했어요. 이 작은 섬 때문에 다카이치 총리와 19명의 강요가 거짓말을 했다고요. 국제사회를 속이려고 했다고요. 하지만 결국 진실이 이겼다고 말했죠. 저는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마지막 논문을 쓰기로 결심했어요. 제목은 독도 다카이치의 거짓말이 무너진 날이라고 정했죠. 바위에 앉아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나는 영국인 학자로서 증언한다고 썼어요. 2025년 12월 7일 일본 다카이치 총리는 19명의 내각 강요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적었죠. 독도가 역사적으로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했으며 한국이 불법 점령하고 있다고 말했다고요. 그것은 거짓말이었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일본은 1877년 자신들이 독도를 포기한 문서를 숨겼다고, 한국이 1900년 독도를 공식 편입한 사실을 무시했다고 적었어요. 70년 실효적 지배라는 결정적 증거를 외면했다고 썼죠. 19명의 강요가 일제히 거짓말을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전 세계 앞에서 말이에요. 하지만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고,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적었죠. 그리고 오늘 세계가 그것을 인정했다고 마무리했습니다. 논문을 다 쓰고 저장했어요.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파도가 계속 바위에 부딪히고 있었죠. 1000년 전에도 100년 전에도 오늘도 똑같이 부딪히고 있을 파도였어요. 변하지 않는 진실처럼요. 해병대원 하나가 다가와 말했어요. 교수님, 사진 한 장 같이 찍어도 될까요? 저는 기꺼이 응했죠. 젊은 군인과 나란히 섰습니다. 김 교수가 사진을 찍어줬어요. 그 군인이 말했습니다. 교수님 덕분에 저희 부모님이 자랑스러워하신대요. 아들이 불법 점령자가 아니라 조국 수호자라는 걸 세계가 알게 됐다고요. 저는 그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당신들이 진짜 영웅이라고 말했죠. 오후 3시 헬기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독도를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비석 앞에 섰어요. 경례를 했습니다. 군인도 아닌 제가 경례를 한 건 처음이었죠. 하지만 이 섬이, 이 진실이 존경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했어요. 헬기가 이륙했습니다. 독도가 점점 작아졌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점점 커지고 있었죠. 이 작은 섬이 저에게 가르쳐준 것들이요. 진실은 크기와 상관없다는 것,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요.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김 교수가 물었습니다. 소감이 어떠시냐고요? 저는 창밖을 보며 말했어요. 50만 파운드를 포기한 게 전혀 아깝지 않다고요. 저 섬의 진실을 지킨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말했죠.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 영국 더 타임스에 기고문을 보냈습니다. 제목은 독도에서 배운 것이었어요. 작은 섬이 세계에 보여준 큰 교훈이라는 부제를 달았죠. 다카이치 총리와 19명의 강요는 권력으로 진실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썼습니다. 하지만 틀렸다고요. 진실은 권력보다 강하다고, 데이터는 정치보다 정직하다고 적었어요. 그리고 작은 섬 하나가 그것을 증명했다고 마무리했죠. 2월 20일 저는 런던으로 돌아왔습니다. 히드로 공항에 내리자 예상치 못한 광경이 펼쳐졌어요. 기자들이 수십 명 몰려 있었죠. 체인버스 교수님, 다카이치 총리 사임에 대한 소감이 어떠십니까? 라고 소리쳤어요. 저는 간단히 답했습니다. 슬픈 일이라고요. 한국과의 총리가 거짓말 때문에 물러나야 했다는 게 말이에요. 하지만 진실이 승리한 것은 다행이라고 학자로서 제 의무를 다했을 뿐이라고 말했죠. 옥스퍼드로 돌아오니 연구실 문 앞에 편지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온 것들이었어요.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남아프리카 공화국까지요. 모두 응원과 감사의 메시지였죠. 한 캐나다 교수가 이렇게 썼더군요. 당신은 학자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보여줬다고요. 권력에 굴복하지 않고 진실을 말하는 것이라고요. 당신이 학계의 자랑이라고 적었어요. 3월 1일 영국 외무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찰스 3세 국왕께서 교수님을 접견하고 싶어 하신다고 했죠. 대영 제국 훈장을 수여하고 싶다고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3월 15일 버킹엄 궁전에 도착했어요. 궁전 정문을 지나 대연회장으로 안내받았습니다. 천장이 높고 샹들리에가 찬란했죠. 100여 명의 하객들이 앉아 있었어요. 찰스 3세 국왕이 입장하셨습니다. 모두 일어섰어요. 국왕께서 단상에 오르시더니 말씀하셨죠. 오늘 우리는 특별한 학자를 기리기 위해 모였다고. 에밀리 체인버스 교수는 학문적 양심을 지켰다고 하셨어요. 강대국 총리의 거짓말 앞에서도 진실을 말했다고 50만 파운드라는 거액을 포기하고 정의를 선택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녀는 영국의 자랑이라고, 대영 제국의 전통을 지킨 학자라고 칭찬하셨죠. 제 이름이 호명됐습니다. 단상으로 걸어나갔어요. 다리가 떨렸지만 꼿꼿이 걸었죠. 국왕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국왕께서 검을 제 어깨에 올리셨어요. 먼저 오른쪽, 그 다음 왼쪽에요. 일어나시오, 대임 에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대임 자기를 받은 기사가 된 거예요. 일어서자 국왕께서 직접 훈장을 달아주셨습니다. 가슴에 무게감이 느껴졌어요. 영광스러웠죠.
시상식이 끝나고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BBC 기자가 물었어요. 교수님, 50만 파운드를 포기한 것 후회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더 큰 것을 얻었다고, 학자로서의 명예를 얻었다고 답했어요. 다카이치 총리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라고 다른 기자가 물었죠.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녀도 배웠을 거라고. 거짓말은 결국 드러난다는 것을요. 진실을 숨길 수는 있어도 영원히 묻을 수는 없다는 것을요. 3월 20일 옥스퍼드 대학교 이사회가 긴급회의를 열었어요. 저를 부총장으로 임명하고 싶다고 제안했죠. 에밀리 체인버스 국제법 연구소를 신설하겠다고 했어요. 한국 정부가 연간 100만 파운드를 기부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이사장이 말했습니다. 영국 정부도 같은 금액을 매칭하겠다고요. 200만 파운드 연구비로 세계 최고의 영토법 연구소를 만들겠다고 했죠. 저는 감사하게 수락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어요. 연구소 입구에 동판을 걸고 싶다고 말했죠. 권력은 거짓말을 하지만 데이터는 진실을 말한다는 문구를요. 제 이름과 함께 2026년이라는 연도를 새기고 싶다고 했어요. 이사장이 웃으며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안했어요. 연구소 로비에 사진 2장을 걸자고요. 하나는 독도 사진이고 다른 하나는 2025년 12월 7일 다카이치 총리 기자회견 사진이라고요. 다카이치 총리와 19명 강요의 기자회견 사진 위에 빨간 글씨로 쓰자고 했어요. 2025년 12월 7일 19명이 함께한 거짓말이라고요. 그 아래 작은 문구로 에밀리 체인버스가 막은 날이라고 새기자고 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라고요. 후대 학자들이 교훈을 얻을 거라고 말했어요. 권력이 아무리 강해도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교훈을요. 4월 1일 에밀리 체인버스 국제법 연구소 개소식이 열렸습니다. 옥스퍼드 대학교 법학관 3층 전체를 연구소로 꾸몄어요. 최첨단 시설을 갖췄죠. 각국 대사들이 참석했습니다. 한국 대사도 왔어요. 개소식 연설을 했습니다. 이 연구소는 진실을 추구하는 곳이 될 거라고 말했어요. 권력이 진실을 왜곡하려 할 때 우리는 데이터로 맞설 거라고요. 다카이치 총리와 19명의 강요가 했던 일을 다시는 반복되지 않게 하겠다고 선언했죠. 로비에 걸린 2장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독도 사진은 제가 직접 찍은 거였어요. 파도가 바위에 부딪히는 순간을 담았죠. 그 아래 문구를 새겼어요. 2026년 2월 16일 진실이 승리한 곳이라고요. 다카이치 총리 기자회견 사진도 공개했어요. 총리와 19명의 강요가 당당하게 서 있는 모습이었죠. 빨간 글씨가 선명했습니다. 2025년 12월 7일 19명이 함께한 거짓말이라고요. 그 밑에 에밀리 체인버스가 막은 날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2026년 6월 1일 저는 다시 서울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요. 한국 정부가 저를 명예국민으로 추대하고 싶다고 제안했거든요. 외국인으로서는 매우 드문 영예라고 했죠.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 섰습니다. 300명의 국회의원들 앞에서요. 한국 대통령이 직접 나와 증서를 전달했어요. 에밀리 체인버스 교수, 당신은 대한민국의 친구라고 말했죠. 다카이치 총리와 19명의 강요가 세계를 속이려 했을 때 당신 혼자 진실을 지켰다고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50만 파운드를 포기하고 일본 정부의 압박을 견디고 학자의 양심을 지켰다고요. 당신은 대한민국이 영원히 기억할 은인이라고 선언했어요.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기립박수였어요. 300명 모두 일어나 박수를 쳤죠. 저는 눈물이 났어요. 20년 학자 생활에서 가장 값진 순간이었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감사하다고 하지만 저는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니라고 말했어요. 학자라면 누구나 했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요. 데이터를 분석하고 진실을 말하는 것, 그게 학자의 의무라고 강조했죠. 다카이치 총리는 실수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권력으로 진실을 바꿀 수 있다고 착각했다고요. 하지만 배웠을 거라고, 세계가 배웠을 거라고 말했어요. 거짓말은 결코 승리할 수 없다는 교훈을요. 국회의장이 일어나 제안했어요. 매년 6월 1일을 진실의 날로 제정하자고요. 에밀리 체인버스 교수가 진실을 지킨 날을 기념하자고 했죠.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그날 오후 서울대학교에서 특강을 했어요. 대강당이 학생들로 가득 찼죠. 1000명 넘게 모였습니다.
서서 듣는 학생들도 많았어요. 학자의 용기라는 제목으로 강연했습니다. 지난 6개월간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일본 외무성의 50만 파운드 제안, 800페이지 보고서의 함정, 다카이치 총리의 거짓 기자회견까지요. 서울에 와서 127개 문서를 확인한 순간을 설명했어요. 1877년 태정관 지령, 1900년 칙령 41호, 그 모든 증거들을 봤을 때의 충격을요. 일본이 얼마나 조직적으로 진실을 숨겼는지 말했죠. 가장 어려웠던 순간은 언제냐고 학생이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보고서를 일본에 보내는 순간이었다고요. 제학자 인생이 끝날 수도 있었다고 50만 파운드도 포기해야 했다고 말했죠. 하지만 후회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독도에 갔을 때 해병대원들을 만났다고 그들이 감사하다고 했을 때 모든 게 보상받았다고 말했어요. 다카이치 총리가 그들을 불법 점령자라고 했지만 저는 진실을 밝혔고 이제 세계가 그들을 존중한다고 했죠. 강연이 끝나자 학생 하나가 다가왔어요. 20대 초반 여학생이었죠. 교수님, 저도 국제법을 공부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교수님처럼 진실을 지키는 학자가 되고 싶다고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 수 있다고 데이터를 믿고 양심을 지키면 된다고 격려했어요. 권력이 아무리 강해도 진실보다 강할 수는 없다고 말했죠. 그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저녁에는 김정은 교수와 식사를 했어요. 한강이 보이는 레스토랑이었죠. 교수님 덕분에 한국이 달라졌다고 김 교수가 말했습니다. 국제사회가 한국을 다르게 본다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한국이 스스로 달라진 거라고요. 1500년간 기록을 보존하고 127개 증거를 지키고 70년간 섬을 지킨 것, 그게 한국의 힘이라고 말했죠. 저는 그저 세계에 알렸을 뿐이라고요. 다카이치 총리는 어떻게 됐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김 교수가 답했어요. 정계를 은퇴했다고요. 일본 국민들이 그녀를 용서하지 못한다고요. 거짓말로 국가 신용을 떨어뜨렸다고 하더군요. 19명의 강요들도 대부분 정치를 떠났다고 했어요. 모태기 외무상은 회고록을 쓰고 있다고 하더군요. 우리가 왜 거짓말을 했는지 설명하겠다고요. 하지만 누가 믿겠냐고 김 교수가 웃었습니다. 마지막 날 저는 다시 독도에 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어요. 헬기에서 내려 동도 정상까지 걸어 올라갔죠. 비석 앞에 섰습니다. 6개월 전 이곳에서 논문을 썼었죠. 노트북을 꺼냈어요. 마지막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2026년 6월 1일, 나는 다시 이곳에 섰다고 썼어요. 다카이치 총리는 물러났고 거짓말은 무너졌고 진실이 승리했다고 적었죠. 이 작은 섬이 세계에 가르쳐준 것이 있다고 마무리했습니다.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고요. 진실이 얼마나 강한지가 중요하다고요. 권력이 얼마나 큰지가 아니라 양심이 얼마나 고든지가 중요하다고 썼어요.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제목은 독도 진실의 유산이었어요. 이 논문은 옥스퍼드 연구소 첫 출판물이 될 거예요. 후대 학자들이 읽을 거죠. 그리고 배울 겁니다. 2026년 한 영국 학자가 어떻게 일본 총리의 거짓말을 막았는지를요. 헬기가 이륙했습니다. 독도가 멀어졌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영원히 남을 겁니다. 이 섬에서 배운 교훈,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믿음이요. 런던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6개월 전 일본 외무성이 50만 파운드를 제시했을 때를요. 만약 제가 그 돈을 받고 거짓말에 협조했다면 어땠을까요? 지금쯤 후회하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진실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얻은 게 훨씬 많았어요. 대영 제국 훈장, 대임 칭호, 국제적 명성, 한국의 명예 국민까지요. 무엇보다 학자로서의 자긍심을 지켰죠. 옥스퍼드 연구소에는 이제 15명의 연구원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모여든 젊은 학자들이에요. 모두 진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죠. 저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데이터를 믿으라고, 권력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양심을 지키라고요. 어느 날 한 연구원이 물었어요. 교수님, 다시 같은 상황이 온다면 똑같이 하시겠냐고요. 저는 망설임 없이 답했습니다. 물론이라고요. 100번이라도 똑같이 할 거라고. 진실은 협상 대상이 아니니까요. 지금 제 연구실 벽에는 사진 한 장이 걸려 있습니다. 독도에서 찍은 거예요. 파도가 바위에 부딪히는 순간이죠.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생각해요. 저 파도처럼 진실도 멈추지 않는다고, 바위처럼 진실도 흔들리지 않는다고요. 에밀리 체인버스, 대임, 대영제국 훈장 수훈자, 옥스퍼드 대학교 국제법 연구소장, 대한민국 명예국민. 이게 제 이름 뒤에 붙는 칭호들입니다. 하지만 가장 자랑스러운 칭호는 따로 있어요. 진실을 지킨 학자, 그게 제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칭호입니다. 2026년 6월 다카이치 총리의 거짓말이 무너진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세계는 교훈을 얻었어요. 아무리 권력이 강해도, 아무리 강요가 많아도 진실을 이길 수는 없다는 교훈을요. 저는 그 증인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증언할 겁니다.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감동 모음은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각색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